여러분은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올라가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파인애플 피자구나 생각하겠죠. 하지만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올라가는 걸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냐면 예전 미국에서 한 이탈리아인의 자백을 받기 위해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걸 보게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니까 더 말하면 입만 아픈 수준이죠. 에스프레소에 대한 자부심은 피자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무난하고 무던하게 평범한 인생을 살던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건넨 노란 믹스커피 하나에 이탈리아를 배신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 하나에 목숨 거는 이탈리아인이 믹스커피를 택한 그 충격적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로마의 아침은 언제나 에스프레소 향으로 시작됩니다. 창가에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거리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작은 발코니에 놓인 바질 화분의 향이 뒤섞인 공간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손에 쥐는 모카포트에서 끓어오르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기는 저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이런 아침 의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저는 로마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변호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영어를 어릴 때부터 배웠고 IT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오빠의 영향이었어요. 오빠가 프로그래밍 책을 읽을 때면 항상 옆에서 훔쳐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새 직업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식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출근이라고 해도 대부분 9시 30분쯤 느긋하게 도착했고 점심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 가끔은 2시간까지 여유롭게 가졌어요. 업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잡담하는 시간도 업무의 일부였고 누구도 그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오늘 스크럼 미팅 자료 준비됐어? 팀장인 마르코가 물었을 때도 저는 여유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성할게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해, 꼼꼼하게 준비해줘 라고 말했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속도보다는 퀄리티, 효율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와인 한 잔이 일상이었어요. 트라스테베레 거리의 작은 와인바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이런 삶이 저에게는 정답처럼 느껴졌어요.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로마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회사에서 국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개발자 한 명이 멘토링을 위해 파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동료가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쩌면 재미있는 문화 교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김준호. 그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발음하기도 어려웠어요. 그가 첫 출근한 날, 저희 팀 전체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전형적인 아시아 개발자처럼 보였어요.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미소도 자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준호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첫날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이미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잘 비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라 긴장해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어요. 우리 팀이 맡은 새 프로젝트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데이터 분석 작업이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자는 마르코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준호는 혼자서 3일 만에 그 작업을 끝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가 대충 해치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물은 완벽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추가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그 말에 저희 팀 전체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일을 느리게 하고 있다는 비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업무 방식은 너무나 명확하게 효율과 속도를 중시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그는 항상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다른 작업을 했고 간결하고 날카로운 질문만 던졌습니다. 점점 팀 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익숙한 로마의 여유를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는 모두 함께 나가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 준호는 대부분 자리에 남아 간단한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곤 했어요. 가끔 억지로 그를 데리고 나가기도 했지만 그의 어색한 표정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미안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출근한 지 2주쯤 된 어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 사무실에는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고 아침마다 모두가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우리 문화에 적응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준호는 텀블러에 얼음을 가득 채우더니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차가운 물까지 섞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고 거의 동시에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커피에 대한 모독이에요. 미쳤어요? 에스프레소를 얼음에 붓다니. 이탈리아 커피의 신성함을 알아야 해요. 준호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게 한국식이에요. 아메리카노의 일종인데 업무할 때 과열된 엔진에 냉각수 붓듯 마셔요. 그의 설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에스프레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이었거든요. 그것을 냉각수에 비유한다니 마치 성수를 콜라병에 담는 것을 본 사제처럼 저희는 경악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준호는 더 이상 에스프레소 머신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반응이 과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가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은근히 준호를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가 의견을 내면 무시하거나 점심 약속에서 일부러 그를 빼놓기도 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를 우리 팀의 화합을 깨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팀에 섞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끔 이탈리아어 단어를 배워오기도 하고 주말에 가본 로마의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마감 기한을 앞당기자는 그의 제안은 항상 팀의 반발을 샀고 그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는 다른 팀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서 마르코가 다음 프로젝트의 일정을 논의할 때였어요. 준호는 2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팀원들은 모두 최소한 달은 필요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마르코는 3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준호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항상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퀄리티가 중요하지 속도가 전부는 아니에요. 준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죄송합니다. 한국에서의 습관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준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가 왜 그렇게 일에 집착하는지,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런 속도로 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끔 그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는 분명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피 향을 맡고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에스프레소 향도, 카푸치노 향도 아닌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진한 커피 향이었습니다. 준호가 자기 자리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머그컵에 갈색 가루를 타서 마시고 있었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거 무슨 냄새예요? 커피 같은데 뭔가 달콤한.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한국의 믹스커피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프림, 설탕이 미리 섞여 있는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커피를 모독하는 건가요? 이번엔 뭐예요? 향신료에 커피를 넣는 건가요? 그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소울 음료예요. 피곤할 때 최고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예술이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진지했고 저는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역시 에스프레소가 최고죠. 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와 준호의 대립은 단순한 커피 취향의 차이를 넘어 두 문화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달콤한 믹스커피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준호의 믹스커피 향은 사무실 공기 속에 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 치며 무시했지만 매일 아침 그 달콤한 향기는 점점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야근을 한 다음 날 아침 그가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진한 쓴맛보다 달콤함이 더해진 커피가 피곤한 아침에는 끌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과음을 하고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퀭한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준호는 여느 때처럼 자기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고 옆에는 믹스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다른 모든 방어벽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저기, 그거 한번 마셔봐도 될까요? 제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제가 지난 몇 주간 그의 커피 취향을 조롱했던 게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머그컵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드세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맛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달콤함이 입안을 가득 채웠지만 곧이어 쌉쌀한 커피 맛이 뒤따라왔습니다. 단순히 설탕 듬뿍 넣은 커피가 아니라 마치 잘 조화된 디저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준호를 바라보자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이게 바로 한국의 오피스 연료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준호에게 믹스커피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피곤한 날에만 한 잔씩 얻어 마셨지만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 그리고 매일로 바뀌었어요. 이상하게도 에스프레소만 마시던 제 입맛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작은 봉투를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10개의 믹스커피 스틱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택배로 받았어요. 진짜 한국 믹스커피를 맛보세요. 라고 했고 그 배려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침마다 제자리에서 믹스커피를 타 마시는 저를 본 다른 팀원들은 농담처럼 마리아가 배신자가 됐네 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달콤 쌉쌀한 맛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준호와의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하는지, 왜 항상 바쁘게 사는지,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가 일상 용어이고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에서는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쌓여온 도시에서 사니까 여유로울 수 있지만 한국은 전쟁 후 불과 60년 만에 모든 것을 읽어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일하는 방식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저희 팀 모두가 식당에 갔을 때 준호는 메뉴를 고르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들 장난스럽게 또 서두르네 라고 했지만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데 시간 쓰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그래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작은 대화들이 모여 저는 점점 준호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나요? 쉬는 시간은 없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거리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밤늦게도 환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가게들.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 같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만큼 놀 때도 격렬해요. 워라벨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만 그 균형의 정의가 이탈리아와는 다를 뿐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단지 제가 자라온 환경의 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에스프레소와 여유로운 점심시간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도 어쩌면 편협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준호와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음식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저는 그에게 진짜 파스타와 피자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한 번은 그가 스파게티를 포크로만 먹으려다 실패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졌고 저는 그에게 올바른 파스타 먹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크로 돌리면서 스푼으로 받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기본이죠. 그는 진지하게 따라하다가 결국 소스를 옷에 튀게 만들었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준호가 로봇 같은 업무 기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다른 문화에서 온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어요. 반대로 준호는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매운 음식이 많고 밥과 국이 기본이며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이 미덕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농담처럼 한국에서는 파스타를 3분 안에 다 먹어야 해요. 안 그러면 느리다고 놀림받아요. 라고 했는데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 같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준호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에게 효율적인 코딩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에게 단축키와 새로운 개발 도구들을 알려주었고 덕분에 제 업무 속도도 조금씩 향상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이탈리아식 여유는 포기할 수 없었지만 효율성의 가치를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우리 팀 모두가 야근을 하게 되었어요. 밤 10시가 넘어 다들 지쳐가고 있을 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작은 전기 포트와 컵라면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야근 필수품. 이라며 모두에게 나눠주었어요. 처음 맛보는 컵라면의 매콤하고 중독적인 맛에 팀원들은 모두 놀라워했고 그 작은 한국 문화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라면이 야근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이것, 준호는 믹스커피 스틱을 꺼내 라면 후식으로 타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면 밤새 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쳤고 이상하게도 한국식 야근 문화가 우리 팀의 작은 결속력을 만들어 주었어요. 마르코조차 이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게 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한국식 효율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저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그에게 로마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기록했어요. 한 번은 판테온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지식과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이탈리아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음은 서툴렀지만 문법을 이해하는 속도가 놀라웠어요. 몇 주 만에 기본적인 인사와 주문이 가능해졌고 한 번은 식당에서 직접 이탈리아어로 주문해 웨이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작은 성공의 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파견 기간이 한 달 남았네요. 그 말에 왜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3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고 특히 저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계약대로라면요. 사실 여기서의 경험을 정리한 보고서를 써야 해요. 우리 회사가 이탈리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 회사, 아니 어쩌면 저를 위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호와의 마지막 한 달, 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흡수하고 싶었어요. 가끔은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 그의 코딩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었고 심지어 제가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기꺼이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들을 배우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에 간다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상상이었어요. 로마를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일주일 전 우리 팀은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처음에 그를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짧은 스피치에서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무실에 둘만 남았을 때 준호는 조그만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넸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믹스커피 100개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에스프레소처럼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믹스커피처럼 달콤 쌉쌀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가 떠나면 과연 저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돌아가고 싶을까? 저는 마르코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지사의 파견 근무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다들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 고 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마르코는 흔쾌히 승인해 주었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오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네, 6개월 파견으로요. 한국 문화와 업무 방식을 배우고 싶어요. 물론 그건 반만 진실이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말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어요. 입국 심사부터 놀라웠습니다. 로마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할 절차가 불과 10분 만에 끝났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환영합니다, 마리아.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가 보여줬던 사진들보다 실제 한국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했어요. 로마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여유로운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가 구해준 원룸은 작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원룸은 작지만 모든 게 다 있어요.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심지어 음식 배달도 24시간 가능해요. 실제로 방 안에는 작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넓은 아파트에 살던 저에게는 좁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아늑했어요. 첫날 밤, 준호는 저를 한국식 치맥치킨과 맥주에 초대했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은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준호는 제게 한국 생활의 기본 룰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은 항상 정시에 오고 버스는 앱으로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음식 배달은 보통 30분 이내, 택시는 앱으로 부르면 5분 안에 와요. 그리고 카페는 거의 모든 곳에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시간을 중요시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회사는 로마의 아담한 사무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회의실마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2배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업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하루 걸릴 일을 여기서는 오전 중에 끝내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겨우 30분,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고 로마가 그리워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제 어려움을 이해했어요. 퇴근 후에는 종종 제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거나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데려가 주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24시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준호의 말대로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카페와 식당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런 도시의 에너지는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고요한 밤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생동감 있는 분위기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업무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회의는 짧고 효율적이었어요. 로마에서는 1시간 넘게 토론하던 주제를 여기서는 1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회의 전에 미리 자료를 검토하고 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메일에 대한 응답도 보통 1시간 이내였고 늦어도 당일 안에는 답변이 왔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행정 처리 속도였어요. 로마에서는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서울에서는 대부분 당일 혹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한 번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러 갔는데 불과 2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 어리둥절했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서서히 적응해가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는 제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심 있게 도와주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가끔은 제 답답한 업무 속도에 답답해할 때도 있었지만 늘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회식 문화를 경험했을 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회사 전체가 참석한 회식에서 소주가 물처럼 흘렀고 평소에 조용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활기차게 변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한국식 건배 방법과 소주 마시는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마신 소주는 목을 타고 내려가는 화끈한 느낌이 강했지만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사람들처럼 빠르게 걷고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로마 시간이 서서히 서울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취향도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에스프레소를 그리워했지만 어느새 아메리카노와 믹스커피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이탈리아와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카페에서 몇 시간씩 노트북을 펴고 일했고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주말마다 다른 카페를 탐험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서울 생활 2달째, 준호는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전통 한옥에 사는 그의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손수 만드신 한식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음식에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할머니께 제 얘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하세요. 이탈리아 며느리가 생길 줄은 몰랐대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관계는 동료에서 친구로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파견 근무 3개월 차,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출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서 간단한 인사와 주문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 속도가 빨라져 동료들과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호와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던 중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마리아, 당신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 저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네, 당신 때문이에요. 믹스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걸.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일하는 방식의 차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렸어요. 아마도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를 더 끌어당겼는지도 모릅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었어요. 준호와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이 도시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홍대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 강남의 현대적인 세련됨. 모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이탈리아의 여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제가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만들면 그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로의 음식 문화를 배우며 우리만의 작은 융합을 만들어갔어요. 어느새 저는 아침마다 믹스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이탈리아 동료들이 제 SNS에 올린 아메리카노 사진을 보고 에스프레소를 배신한 여자라고 놀렸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마리아가 아닌 서울의 마리아로요. 6개월의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빠른 리듬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도감이 제게 활력을 주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회사의 한국 지사 정규직으로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양쪽 지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제 자리는 로마가 아닌 서울로 공식적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로마에 계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어요. 용기를 내어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내 소울메이트를 찾았구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로마에 와야 해. 라는 조건을 다루셨지만 결국 축복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지지에 가슴이 따뜻해졌고 제 선택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동료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어요.
마르코를 비롯한 팀원들은 농담처럼 에스프레소를 배신한 여자라고 놀렸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끔 한국의 유행이나 제품들을 보내달라는 부탁도 받았어요. 특히 믹스커피는 이제 로마 사무실에서도 인기 있는 간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날 그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그가 반지를 꺼냈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혼을 했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웨딩 문화는 이탈리아와 많이 달랐어요. 스튜디오에서의 화보 촬영, 대형 웨딩홀에서의 식사, 정해진 시간 내에 진행되는 의식,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결혼식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축제 같은 느낌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정확히 2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결혼식 날, 로마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날아왔습니다. 두 문화의 만남은 아름다웠어요. 준호의 가족들은 이탈리아 와인에 감탄했고 제 가족들은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에 놀랐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과 웃음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강남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탈리아 가구와 한국 가전제품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주방에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김치 냉장고가 나란히 있었고 거실에는 로마에서 가져온 그림과 한국 도자기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로운 결합,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한국식 업무 리듬에 적응했고 오히려 이탈리아 지사와 일할 때 그들의 느린 페이스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준호는 농담처럼 당신이 진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에스프레소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된 순간부터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준호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영양식을 가져다 주셨고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케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었지만 그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 감사했어요. 출산은 또 다른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2주 동안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고 육아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도와줬겠지만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우리의 딸 소피아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결합이었습니다. 준호의 눈과 제 코를 닮았고 태어날 때부터 강한 기질을 보였어요. 이름은 이탈리아식으로 지었지만 한국식 이름 지혜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라면서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배우길 바랐어요. 육아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소피아가 이제 겨우 2살인데도 주변에서는 벌써 영어 유치원이나 예체능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오랜 토론 끝에 한국의 교육열을 존중하되 이탈리아식 여유도 함께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소피아의 손을 잡고 카페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라떼를, 소피아는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요. 커피 향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끔은 로마의 에스프레소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이 새로운 맛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의 다양한 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공원의 여유로움, 남산의 아름다운 전망. 모두 소피아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어요. 가끔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서 소피아에게 제 고향의 맛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준호는 소피아가 미식가가 될 것 같아요.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 모두 좋아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로마에서 온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고향이었고 한국 문화는 제 일부가 되었어요. 물론 이탈리아의 뿌리를 잇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정체성은 두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문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 지사 간의 소통을 담당하면서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이탈리아의 창의성이 만나 시너지를 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 소피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탈리아에도 살아볼까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물론 언젠가는 소피아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제 서울이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커리어,
소피아의 학교 그리고 제 삶까지 모두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소피아, 우리는 매년 이탈리아에 여행 갈 거야. 하지만 우리 집은 여기, 서울이야. 제 대답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에스프레소를 포기하고 아메리카노를 선택했던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한 잔의 커피가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왔고 새로운 가족과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아침을 사랑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언제나 활기찬 에너지. 로마의 느긋함과는 다르지만 이제는 이 속도감이 제 일부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출근길에 오르는 저희 모습은 로마에 있던 제가 상상도 못했을 모습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더 좋아? 아니면 아메리카노?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둘 다 커피야. 다만 다른 방식으로 즐기는 것뿐이야.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 두 문화는 다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아침 카페를 향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느긋했던 제 인생이 바쁘고 빠른 한국에서 새로운 맛을 찾았듯이 때로는 작은 변화가 우리를 예상치 못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